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드디어 이 4차 발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 새벽 우주로 향합니다. 이번 누리호는 2년 반 전 3차 발사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어디에 의미를 둬야 할지 내일 새벽까지 남은 절차는 뭔지 또 성공 가능성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방상전문대학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이 4차 발사입니다. 누리호는 항상 발사 때마다 의미를 찾고 있고요. 우리 관심 있는 국민분들도 이번 4차 발사의 의미는 민간이 주도했다라는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내일 발사 성공을 앞두고 4차 발사의 의미 한번 짚어볼까요?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누리호 사업은 총 6번의 발사가 계획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번 새롭죠. 네, 의미가 있죠. 예, 이전과는 다른데 이번에 제일 큰 의미는 이게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 완전한 정부 주도였다면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큽니다. 거죠. 예.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전환기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주체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가 개발한 기술이 민간으로 어떻게 전이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도기 성격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겹치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탑재 위성들이 이전과는 이제 달라진 그런 점이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어떤 기계적인 관점에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누리호의 로켓은 그대로다. 가급적이면 유지하고 제일 큰 것이 책임을 이제 조립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의 책임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민간 업체로 넘어갔다. 그것이 제일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이제 최초로 발사했을 때 2번 연속 저희가 실패를 했었을 때만 해도 참 모든 국민분들이 가슴 아파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부분 성공도 했고요. 2022년에는 2차 성공, 3차 성공,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이제 4차 성공을 앞두고 있는데, 자, 원장님, 근데 내일 4차 발사 시각이요. 새벽 1시경입니다. 12시 55분. 왜 새벽 발사가 된 거죠? 예.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태양 동기 궤도 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태양 동기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 태양 동기에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우리가 시간 지금 마침 이 무렵 시간인데 1시 이러면 대략 이제 해가 어디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시간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밤 1시 27분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 누리호 이번에 누리호에서 올라가는 위성들이 바로 그 태양 동기 궤도를 지나는데 예. 이 이제 로켓은 사실은 언제 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로켓에 실려가는 위성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 누리호에 실려가는 과학 위성, 차기 종용 위성의 과학 임무인데 이 위성들이 오로라를 관측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오로라는 밤에 이제 주로 잘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위성이 밤낮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략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위성은 돌다 보면 밤도 되고 낮도 되는데 거의 동일하게 태양 동기 궤도 위성은 밤 1시면 낮 1시, 밤 1시, 낮 1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위성이 그런 것처럼 밤 1시, 낮 1시의 궤도를 돌려면 로켓도 그 시간에 맞춰서 소위 그 궤도면에 넣어주는 작업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발사 시각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위성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궤도 위성들 같은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경사각이 낮은 경우에는 사실은 24시간 계속해서 시간대를 엄청 빨리 돌잖아요. 또 저게 바꿔가면서 도는데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시간에 오히려 태양 동기 궤도는 밤 1시, 낮 1시. 예, 그렇게 도는 위성입니다. 자, 지금 누리호는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나로 우주센터로 무사히 옮겨졌고 이제 내일 새벽이니까 오늘이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만반의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원장님도 전화 통화도 하고 좀 하실 텐데요. 예,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발사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어봐야 되고 우리 앞으로 지금 거의 한 1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남았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날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관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거꾸로 되짚어 보면 이제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동 사항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기능적으로 발사체와 그다음에 발사대 조금 있으면 이제 연료와 우리가 액체 산소 주입도 하고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기능적으로 정상 작동하는지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단계를 밟아서 확인하고 이것이 완비되면 다음에 이제 연료와 산소를 주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엄벨리컬 케이블을 연결한다. 이거는 좀 너무 전문적인가요? 이건 무슨 과정인가요? 엄벨리컬 케이블 연결. 엄비리칼이 우리말로는 어려운데 네. 탯줄이라면 쉽죠. 네. 그러니까 탯줄 이게 연결? 네. 탯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엄마와 아기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우리 영양분도 공급하고 뭐 이렇게 노폐물도 다시 순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위성이 로켓이 발사되기 전까지는 전기도 공급해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신호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결국 이제 지상이죠. 예. 지상 장비와 로켓을 연결해 주는 탯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엄비리칼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엄비리칼을 통해서 연료와 그다음에 산소도 공급하고 또 전기도 공급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상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유선으로 연결해 놓는 거죠. 네. 그래 놓고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는 다 챙겨놨다가 출발시키면 발사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3차에 대한 기억들도 아직 많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앞서도 말했지만 4차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제작하고 주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반민 반관 이제 섞어서 같이 이제 힘을 합쳤는데요. 3차 때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비교를 해서 4차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 전 과정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로켓을 만드는 것, 그죠? 뭐 개발 크게 보면 이제 개발이고 네. 만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로켓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발사라고 하면 운용이라고 하는 과정이겠죠. 네. 그래서 제작과 운용을 나눠 보면 이 두 가지가 누가 주관하느냐는 주체 문제인데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이 국가 특히 그 중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제작부터 발사까지 운용까지 다 책임져 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작은 민간 업체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맞지만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책임지는 주체로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제작의 책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갔다는 거죠. 물론 기술료 이전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제일 큰 차이고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점점 이제 5차, 6차 때도 역시 하나가 주관하는 이제 포션이 더 늘어나는데 핵심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기존의 틀을 또 공급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책임이 넘어갔다는 것이고 다음 운용 부분은 여전히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을 합니다. 네. 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일정 부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5차, 6차로 넘어가면서 하나가 담당한 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운용의 상당 부분도 민간 업체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시검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탑재 위성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탑재 위성의 무게도 꽤 이제 중형 500kg 쭉 되죠?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누리호는 크기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거의 대부분 위성들을 실을 수가 있죠. 정지 궤도가 네, 아닌다면 네, 다 실을 수 네. 있는데 대략 한 2.5톤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량을 충분히 다 활용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무게를 점점 늘려가고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지난번 3차 발사 때는 그중 한 2.5톤의 용량 중에서 한 500kg 정도를 올려봤다면 이번에 이것을 한 1톤으로 이렇게 네, 올렸으니까 네. 이제는 실제 용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3차보다 훨씬 나은 이제 4차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요. 우리가 보통 하면은 뭐 산화제 주입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계속 이제 생방송을 지켜보잖아요. 네. 산화제 주입은 한 몇 시간 전부터 합니까? 2-3시간, 뭐 4시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산화제가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액체 산소를 쓰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하면 자동차랑 똑같이 이제 이 석유 계통을 쓰는데 등유를 쓰는데 예. 우리 자동차는 기름 넣고 가면서 사실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힘을 얻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켓은 우주에서도 연소를 해야 되겠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료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로켓은 소위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산화제를 안에 연료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로켓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켓을 기체 상태로 압축하면 그 많은 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산소를
우리가 농축해서 액체 상태로 가져가는데 그것이 영하 183도 이하가 됩니다. 네. 무지무지 차갑죠. 그러니까 아무리 탱크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발열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액체 산소가 내부에서는 조금씩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 보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연료와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준비 나머지 시퀀스들을 거쳐서 발사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싣는 양들이 한 200톤 이상의 양들을 싣기 때문에 펌프에서 이송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한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발사 예정 시간보다 한 4시간 전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사한 다음에 가다가 1단 분리 또 2단 분리 이런 형태인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게 총 3단으로 삼단 분리가 되죠.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은 이게 굉장히 많은 로켓의 부피로 보면 부분이 연료 탱크거든요. 예.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나중에 무거워서 그렇죠. 올라가지도 안 되죠. 그러니까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예. 떨어뜨리는 것이 예. 분리. 바로 이제 1단 분리, 2단 분리, 예. 3단인데 1단은 약 한 2분 정도 타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한 2분 30초 정도 타고는 분리가 되고 예.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3단이 계속 이제 타면서 최종 목표 600km 고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위성은 언제 떨어뜨립니까? 거의 꼭대기 600km까지 갔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고도가 낮게 되면 예. 공기 저항이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조건. 보통 이제 사람은 우리가 에베레스트 한 8km 올라가도 이제 숨쉬기 어렵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더라도 한 400km 이하가 되게 되면 위성들이 한 1, 2년 있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 600km 정도까지는 뛰어나야. 올려야지.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년간 궤도를 유지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보통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위성이라면 최소한 한 600km 정도는 올라가고 우리도 그 고도에 도달했을 때 위성들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4차 발사가 성공했다 아니면 뭐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잠깐 그림도 봤었지만 이제 발사체를 발사하고 분리까지 되면은 성공인가요? 아니면 이제 마지막 600km에 가서 어쨌든 이번에 임무가 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궤도에다가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올려놔야 성공인가요? 그러니까 뭐 성공에 대한 판단 개념적으로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걸 뭐 개념적으로는 로켓도 우리 사실은 버스나 택시랑 비슷해요. 예. 우리가 이 로켓을 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차로 보면 승객을 내가 원하는 데 내려줘야지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켓의 핵심은 여기 승객이 되는 위성이 작동할 수 있는 목표 지점, 목표 고도까지 갔느냐는 것이고 하고 잘 내려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네. 이 위성은 600km 고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니까 우리 로켓이 600km 고도 가서 정말 승객을 잘 내려줬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발사 기준을 대략 지금 600km에서 한 5 내지 6% 정도의 오차를 이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약 한 6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km 정도 네. 이 정도 고도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성공했다. 물론 이제 시간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각각 이제 결합되겠죠. 예.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이제 아까 말한 그 태양 궤도에다 이제 동기 궤도에다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아까 이제 오로라를 본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좀 다른 임무가 있을까요? 예, 위성도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우주 로켓도 마찬가지로 승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차세대 중형 위성이랑 승객, 그다음에 또 작은 큐브 위성, 이렇게 12개, 있죠. 12개 큐브 위성들, 12개. 이 손님 10명, 13명을 데리고 가는데, 네, 느리오가. 예, 이 차세대 중형 위성도 또 마찬가지로 승객을 싣고 있습니다. 위성도 또 위성만 놓고 보면 우리가 버스와 페이로드, 유상하종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차세대 중형 위성은 어떤 다른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탑재체를 3개를 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오로라 관측이 주 임무고 또 안에서 생물 합성을 하는 또 조그만 생명 바이오 랩을 또 하나 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탑재체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도 우리가 버스와 그다음에 또 손님
페이로드 있네요. 이렇게 네. 나눠져 있고 네. 이 페이로드들은 그때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개의 중요한 승객들이 있는데 그 오로라 보는 카메라도 있지만 바이오 캐비넷도 있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죠. 그다음 또 이제 다른 과학적 임무로서 우주 플라즈마와 자기장 자기장 측정하는 것도 뭐 있고. 이런 우주 기상 같은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해보거나 또는 이제 외부에 맡겨야 됐던 그런 임무들을 우리 로켓에 우리 위성에 실어서 과학자들이라든지 또 산업체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자, 잘 되겠죠. 잘 뭐 성공은 뭐 뭐 그럴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목적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해소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성공의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누리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리랑 다목적 실용위성이 아리랑도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일 12월 1일 날 아리랑 7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아리랑은 거의 좀 기억에서 자꾸 잊혀지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연기가 돼서 아리랑 7호 이야기도 잠깐 또 하고 누리호로 가보죠. 예. 예,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게 사실 7호니까 1호부터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 너무 요즘 늦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실용 위성으로서 최초라는 것이 아리랑 시리즈고 지금도 이제 계속 다목적 실용 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아리랑 7호는 우리 해상도라고 그러죠. 네. 지구를 내려보면 한 30c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광학 카메라. 그래서 임무가 우리가 우주에 올리는 것들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광학도 있고 하는데 그때 약간의 용도는 이제 달라집니다. 서로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학 카메라로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그런 위성인데 예. 우리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기도 우리 누리호하고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늦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발사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딴 데서 띄우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기니아 그래서 센터에서. 예. 우리 누리호가 조금 더 일찍 만약에 한 4, 5년 전이었다면 지금 우리 누리호로 시작했을 텐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 아까 말씀드린 30cm 해상도의 임무 장비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서 조금 지연이 됐고 예.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네요. 모든 것들이 연기됐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원래는 러시아 우주선에 실려 갈 뻔했어요. 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되면서 그 발사 기회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일반적으로 발사는 우리가 뭐 바로 버스가 오면 타는 게 아니고 몇 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사실은 계약을 하거든요. 예약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발사 기회를 또 새로 잡는다고 해서 또 한 몇 년을 늦어서 당초보다는 한 4년 정도 4년이 늦었습니다. 예. 자, 아리랑 7호도 4년이 늦었지만은 다음 달 1일 출발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남미 가이아나 센터에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고 뭐 언젠가는 우리의 누리호 발사체에 우리의 아리랑이 실리는 또 그런 날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네. 거의 확실하게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이 4차 발사니까 5차 발사, 6차 발사들이 쭉쭉 있을 텐데 원래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계속 다음 준비, 단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원장님. 5차 발사도 지금 스케줄과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지금 현재 누리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6개가 사실은 거의 동일한 기술로 해서 우리가 기술 성숙도를 올리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술 고도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나로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는데 맞아요. 나로는 우리 기술이 아니었고 러시아의 일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직수입입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아예 뜯어보지 못하게 했죠. 그다음에 누리호는 이제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러한 것들이 상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성이라든지 경제성이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업 6차까지 해서 이번 포함해서 3번 더 쏘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술을 내재화하고 그 다음 차세대 발사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준을 올려보자 하는 사업들이 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차에 이어서 5차, 6차까지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